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데이터 힘이 큰 거죠. 지금 데이터 기반 교육 역시 전 세계가 또 주목할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데이터 기반 교육 인재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한 분이 또 이곳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관 김현주입니다.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관은 2023년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교육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디지털 교육기획관이 새로 신설됐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기술 변화가 뭐 AI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고 특히 교육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육기획관이라는 한 국이 생긴 거거든요. 그쵸. 새로운 국이 이제 하나가 생겨서 아마 정부 부처 중에서는 아마 디지털 관련 국을 처음 만든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AI 디지털 교과서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랑 이제 학습을 하면 그게 아이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뭐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는 빨리 풀고 이런 것들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맞춤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정말 바람직한 이제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수학 선생님이 어느 아이의 수학 실력을 제대로 알려면 그 한 학기가 있으면 한 중간고사 칠 때쯤이나 알거든요.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못하고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AI 코스웨어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은 첫째 날 이미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시간도 아니죠. 뭐 한 10분 정도 쓴 거 보면 그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한테 이제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데이터 힘이 큰 거죠.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모든 부처가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부가 이 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을 혁신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관심사, 그리고 공부하는 어떤 방식, 문제 푸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요. 개개인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마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과목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3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옆에 이 작은 선생님들이 다 하나씩 옆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선생님이 진행하는데 이 친구는 앞에 거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딱 스톱해놓고 이제 이 학생은 앞에 했던 걸 다시 좀 더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핵심은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획일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고 특정 시간에 찾아볼 수 유튜브는 있기 우리 여기 5명이 다 다른 거를 나한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재미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자신의 그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사에서 뜨는데 이제 학생의 학습에도 사실은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 학기 끝날 때나 돼야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걸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이 진행되는데 의사가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빨리 이게 알아야. 빨리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획일화된 수업이 진행되고 누군가는 낙오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네. 그런 수업이 사실 진행됐어요. 30명이 아니라 10명을 놓고 가르쳐도 사실 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촥 이렇게 순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나는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 이 수업의 수준을. 그럼 잘하는 학생한테 맞추면 대부분이 또 못 따라가고요. 못하는 학생한테 맞추면 지루해하고. 이건 뭐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겪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개인화돼서 옆에 한 명씩 다 붙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는 각 교육기관이나 개별적으로 유관기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는 상당한 좀 비효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적세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교육이 굉장히 혁신이 가능해졌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네. 거거든요.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교육 대전환이라고 했을 그쵸. 때 상당 부분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뭐 수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공문을 보내거나 그게 다 데이터화해서 그냥 자동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교사들이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행정 잡무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행정 업무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실이 바뀌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평적으로 협력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선생님들 괴롭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행정 또 정말 좋은 정책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교육부 역할이. 네. 이런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에 따른 예산 및 조직의 낭비 요소를 없앤다. 이게 이제 큰 목적인데, 예컨대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 책을 팔거나 물품을 파는 회사로 보이고 또 넷플릭스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여주는 회사인데 그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책을 한 권 사러 가면 당신과 비슷한 소비자가 이번 주에 구매한 책의 리스트 쫙, 비슷한 선호를 가진 시리즈. 여러분과 비슷한 쫙, 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이번 업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다음 우리 교육의 본질, 정책 결정의 방식도 그동안에는 정책만 봤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국민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본인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정책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 중복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중복. 다른 부처,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의 낭비가 있게 되고 또 중복도 되면서 어떤 분절화, 파편화가 되니까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고 칸막이가 생기다 보면 협업하기보다는 불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이 늘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라면.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책 결정을 특히 교육 행정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벽, 그다음에 예산 낭비, 조직의 낭비, 중복들이 이제 슬림화되면서 가벼워지면서 보다 빨리 국민들의 교육 수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재가공하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화 시킴으로써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현재 수요에도 부응을 하지만 미래 수요가 무엇일까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교육부 포함해서 디지털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정책 결정 과정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할 수밖에 진짜. 없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여서 이제는 속도 빨리 따라잡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혁신,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전 세계가 또 주목할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부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어떤 데이터 산업, 그다음에 미래 인재 양성 이게 별개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울타리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혁신 생태계, 교육 혁신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오히려 공교육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없으니까 계속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거꾸로 역전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데이터를 민간의 기업들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또 공교육 강화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공교육 체계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볼 때도 훨씬 더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을 대전한다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성준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교육 데이터를 이 정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네, 일단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먼저 생성이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수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 데이터가 학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교 거를 모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특히 영미계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그 개방이 일단 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각 학교나 지역의 자원 투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교육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데 일단 그 데이터 자체가 생성도 잘 안 되고 수집도 잘 안 되고 개방은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이제 또 그 국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특정 학교에 특정 지원을 했더니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어떤 판단, 뭐 잘 모르니까 일단은 해보는데 1년 후에 한번 데이터로 검증해보자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우리 정부의 정책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런 데이터로 디지털을 국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는 교육에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육 정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초등학생 2딸을 둔 열혈 학부모, 열혈 아빠, 개그맨 이정균 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꿀 정보가 있다고 하는 곳들을 바로 찾아왔거든요. 자, 어떤 곳이냐? 바로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떠서서 교육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팀에 왔습니다. 오. 교육부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내부 공간들이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교육 혁신을 위해 공간 혁신도 한 것 같습니다. 교육 데이터,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겠죠? 어떤 교육 정보들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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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그리 높진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오면 이렇게 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부서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를 생산, 수집하고 네. 그리고 또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고 또 다른 데이터하고 연계를 해서 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데이터들은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뭐 유치원 알림이, 네. 학교 알림이, 오. 대학 알림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네. 정보공시제를 통해서 또 공개를 일부를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정책 예. 수립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통계과라는 부서로 운영되었는데 현재는 교육데이터과로 탈바꿈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만들었던 교육통계와 공시자료 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교육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및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행정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거는 조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자리로 제가 한번 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집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으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은 네. 교육 분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시스템들, 네. 15개 유관기관하고 1천여 종의 데이터를 네.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1000여 개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도 너무 죄송할 정도로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학교 현황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네. 쉽게 데이터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학교 일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교별로 남녀 공학이라든가 설립, 주체, 주소까지도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딸이 둘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관련해서 이런 꿀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소천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생 딸이 둘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은 거예요. 급식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도 다 있나요? 네, 그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오늘 점심은 뭐가 나왔는지, 어저께는 뭘 먹었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과 학부모분들이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 활용을 안 한다면 우리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다시 왔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요? 두 분 살짝 이 체중이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또 어떤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도 생산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시도교육청 데이터도 맞아요. 있고 학교에서 생산되는 네, 데이터도 네, 네,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학교 단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이 성품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이 모양이 또 다 다른데 그 아이들에 맞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부에서 이미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교육부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도 예. 학생 개개인의 그런 성장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 정보가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제가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또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위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열혈아빠 이정규도 더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와 교육 데이터 통합 플랫폼 바로 5월, 오는 5월이죠. 5월에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 개통이 되는 거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한데 모아서 그 교육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25년 5월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4,000개 이상의 데이터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카드라는 게 굉장히 용어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분석이 되고요. 그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들이 데이터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앞으로 필요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활용해도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분석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육 정책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업이 되는지, 아니면 좋은 취업을 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학생 특성별로 뭐 고용이나 실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그거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을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공간에서 연구자들이 거기 와서 필요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교육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활용해서 교육 행정을 좀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있었나요?
네,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보다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배정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네. 그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통학거리가 가깝고 안전한 학교에 배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시죠. 근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할 때 어떤 학구나 학군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할 지역 안에 학급이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데는 학생 수가 많은지 아니면 또 적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통학거리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학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교통이 혹시 안전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최적의 학교로 배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부처의 산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느냐의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법무부나 여가부 통계청이랑 협업을 해서요. 학령기 아동 청소년 기본 통계라는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 목적은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가 가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별로 학생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면 그 아이 데이터는 이제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여가부가 또 그걸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거죠. 부처에 다 나눠져 있으니까 또 부처 간에 협력이 잘 안 되니까 잘 이제 데이터 연결이 안 됐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정부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다 얘기도 하고 뭐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는 한 30개의 부처가 있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 나라들 사이에 외교 관계는 있으나 데이터 절대로 공유할 수 없고요. 법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한 어떤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도 사실은 다 바꿔야만 우리가 정부 안에서 이쪽 거를 저쪽에 갖다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몸담고 있는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입시 정보는 입시처에서 가지고 있고요. 입학 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또 이 교무처 쪽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데이터가 결합이 안 돼요. 한 대학 안에서도. 네, 한 대학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뭐 수시로 들어왔냐, 정시로 들어왔냐, 일반고냐, 특목고냐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특성과 이 들어온 다음에 과연 그러면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잘해요, 뭐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잘해요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데이터가 분절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가 노동부와 또 여가부와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수년 전에 정부 3.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정부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바로 꿈꿨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부처 간도 통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데이터로 인해서.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은 사실 행정적인 뭐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입시 정보 같은 거죠. 사실 사교육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부담하고 성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부가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이제 무료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교육 기관들이 그걸 하고 학교는 오히려 데이터가 없고 뭐 거꾸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정부가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강화해서 역할을 해준다면 그동안 그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들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대학에 가려면 부모가 정보력이 뛰어나든가 돈이 많아서 사교육 업체에 굉장히 고가의 컨설팅을 받으면 그 복잡한 수백 가지의 전형을 여기저기 뚫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거를 찾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자원이 없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거를 찾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에 가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 교육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서비스까지 어느 정도 네. 예, 개발이 돼서 그거를 자원이 부족한 부모도 쓸 수 있고 또 학생도 쓸 수 있는 네. 또는 학교 혜택을 선생님들도 받아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사실 거라고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같이 그 교육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런 입시 관련 정보 서비스를 하면 무료로 한다면 사실 지금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 데이터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데이터 기반 또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맞는데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그쵸. 거죠. 교육 현장에서 벌써부터 이런 챗GPT 나온 게 이제 2년 반쯤 지났는데 벌써 이제 많은 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첫 번째가 느끼는 게 역시 그 개인의 정보 문제. 개인 정보 문제가 우리들이 흔히 이제 허락 없이 나 자신의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긴 한데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챗GPT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설치했는데 점점 인하다 보면 인생을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다 얘기하게 되는 본인이 그런 다 상황이 얘기하고 되는 있는 거죠. 예. 마치 사람이 돼야되지. 근데 사람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 이제 표지가 나왔는데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 휴먼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과 같은 머신과 같은 사람. 쓰다 보면은 과거에는 금융 정보라든가 이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개인의 어떤 정보, 나의 고민들 하는데 그게 모두 데이터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늘 얘기되지만 어떤 윤리의 문제,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너무 그럴듯하게 나오거든요. 저보다 잘한다는 생각 들 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나 과연 신뢰성은 또 다른 문제고 근데 그걸 또 검증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런 부작용들 특히 청소년들의 어떤 의존성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국장님 우리 그 AI 디지털 교과서 할 때 예.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 그러니까 만 14세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학생들은 개인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집하는 게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안 인증을 AI 디지털 교과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업체들은 보안 인증을 받게 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이걸 강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필요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학생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왔다라는 점. 데이터를 과연 이제 분석하고 활용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활용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입니다.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네, 용어에서도 안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굉장히 분석하고 싶은 수요는 많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전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심구역에 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로 원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누군지 알 수 없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비식별 처리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 격차, 교육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 격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이 처한 가정 어떤 부모냐 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 학생에게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원래 가지고 태어난 능력 플러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 학생의 퍼포먼스가 성적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격차는 가능한 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런 AI 교과서나 AI 튜터나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쓴다면 이게 잘 된다면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굉장히 조금밖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점. 그래서 오히려 격차를 AI 교과서와 AI 튜터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교육부 대전환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제언을 우리 김현주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데이터의 문제는 저희가 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이야기들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이제 교육 데이터가 안전하게 수집되고 관리돼서 활용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AI와 교육은 정말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고요.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이슈고요. 또 다른 문제는 AI를 가르치는 문제, AI 자체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AI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을 잘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이 교과 내용 이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옳은 거냐. 그래서 그런 팩트들은 사실은 AI가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그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그 문제는 아마 부총리님과 국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다음 숙제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어떤 삶에서부터 뭐 국가 또는 뭐 글로벌 오늘 말씀 나눴는데 매 단계마다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 우리는 흔히 대전환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또는 부처 정부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결심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게 혁신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또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른바 격변하는 시대에 깊이 있는 어떤 인간적인 교육 플러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매우 중요한 그 과제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는 시기여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또 기대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부탁 말씀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 사회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인간성을 키워 나갈지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고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서도 지식 전달은 좀 AI한테 좀 많이 맡기고 교사분들은 더 인간적인 역량을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쪽으로 역할을 바꿔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교사 연수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도 동시에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그게 걸맞는 이제 교육부의 이제 스스로의 그 대전환이 또 동시에 시작이 된 거고 정말 안 가본 길을 다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고 또 아까 이제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그동안 교육으로 많이 고통도 받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대전환이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세계적인 그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대전환.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이기에 학부모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여정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